자, 여러분, 우리 45강이 이제 강의한 게 이제 촬영이 누락돼 있다 이래가지고 이렇게 늦게 다시 재촬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또 나는 다 강의를 했는데 어떻게 촬영이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좀 늦어져서 어떤 공부하는데 조금 지장을 초래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미안하게 생각하고. 우리 그 45강 파트가 이제 교재로 보면 421쪽에 행정절차법상의 이제 신고에 관한 규정이죠. 우리 행정절차법 영역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이제 처분. 그것도 특히 국민한테 침입적 처분할 때 이제 뭐 사전 통지하고 의견 청취로서의 청문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처분한 뒤에 이유 제시 뭐 이런 부분들이 되게 중요했죠. 자, 신고 부분은 그렇게 중요한 부분은 아닌데 어쨌든 명확한 사실은 뭐야? 행정절차법에서 이제 국민으로부터 신고받는 거와 관련해서 행정기관이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신고 절차를 규정해 놨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객관적 사실로 행정절차법은 신고에 관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데 우리가 여러분들 앞에서 배웠죠. 우리가 이제 신고를 행정기관에 수리가 있어야 신고의 효과가 발생하는 유형과 그냥 행정기관에 수리 없더라도 개인이 신고서 적법하게 작성한 신고서만 행정기관에 제출하면 그러면 이제 신고가 끝나서 효과가 발생하는 거로 그렇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우리 행정 절차 그래서 그걸 부르는 말이 수리를 요하는 신고와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 또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른다고 배웠어요? 수리를 요하는 신고는 행정 요건적 신고라고도 하고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는 자기 완결적 신고라고도 한다 그랬죠. 그래서 일단 우리 교재를 보면 우리 행정절차법은 신고를 규정했는데 수리 요하지 않는 신고, 이거로 자기 완결적 신고 한 가지만을 규정해 놨다. 그러면 다른 말로 바꿔서 표현하면 뭐야? 수리를 요하는 신고, 즉 행정 요건적 신고에 관한 절차는 규정이 없다는 거죠. 자, 일단 객관적. 그럼 확인해 봅시다. 거기 이제 표로 해서 적용 대상 그랬어요. 자, 그러면 첫째 줄에 이렇게 써 있어요. 법령 등에서 행정청에 일정한 사항을 통지하기만 하면 통지함으로써 의무가 끝나는 신고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 요 문장을 보면 이게 바로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다음에 행정기관은 이렇게 이제 신고에 관한 여러 가지 그 요건 필요한 사항 게시하고 뭐 이렇게 하라 그랬죠. 그래서 그 첫째 줄을 보면 그게 바로 수리 요하지 않는 신고만을 규정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표현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칸 보면은 그러한 제1항에 따른 신고, 즉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가 밑에 박스에 1, 2, 3 기재사항에 흠이 없고 필요한 구비서류 전부 됐고 그 밖에 법이 규정하는 형식상의 요건에 적합하다면 그런 요건, 이게 다 말하자면 기재사항, 구비서류, 기타 형식상의 요건, 형식적인 요건만 다 구비됐다면 그러한 적법한 요건 갖춘 신고서가 거기에 또 뭐 있어요? 신고서가 접수기간, 즉 행정기관에 도달된 때, 접수기간에 도달된 때, 여기 접수기간에 도달만 되면 행정기관에 수리가 필요 없다는 거죠. 수리행위 따로 없어도 접수기간에 도달만 되면 신고 의무 이행으로 본다. 그래서 우리가 수리 요하지 않는 신고에 정확히 부합하죠. 이때 여기 포인트 하나. 이 신고의 효과가 발생하는 건 형식적 요건만 구비하면 신고의 효과가 발생하는 거죠. 따라서 거기 두 번째 끝에 신고서에 기재한 사항이 내용이 진실하냐, 그거는 따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신고서의 내용이 진실할 것까지는 이런 거를 이제 실질적인 요건, 이것까지는 안 따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대로 형식적인 요건들만 다 갖춰서 제출되면 일단 신고의 효과는 발생하는 거다, 이런 논리죠. 그리고 세 번째 칸은 우리가 이미 앞서서 신고서라든지 또 국민이 허가 신청서를 신고서나 신청서 제출되면 행정기관은 일단 요건 구비한 신고서인지 뭐 이런 걸 검토한 뒤에 요건이 구비가 미비하다 그러면 바로 거부하는 게 아니라 가장 먼저 뭐부터 해야 돼?
보완을 요구하고 보완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그때 이제 거부를 할 수 있게 돼 있죠. 그래서 우리 이미 알고 있는 거지만 바로 거부하는 게 아니라 먼저 할 일은 보완을 요구하게 돼 있다는 거. 그래서 거기 번호 1, 2번 요건은 못 갖춘 신고서가 제출되면 지체 없이 뭐하래? 보완을 요구하고 2항 보완 요구 따르지 않으면 이유를 거부하는 이유를 밝혀서 되돌려 보낸다 이랬으니까 그는 이제 거부한다 하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포인트는 바로 거부하면 안 된다. 보완 요구가 먼저 있어야 된다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신고는 그게 다예요. 자, 그 다음에 8번째 다음 페이지 가니까 이제 입법 예고죠. 그러니까 행정기관이 이게 행정입법 말하는 거죠. 여러분들 다 그 용어 알죠? 행정기관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이런 행정기관이 법을 만들 때는 법을 만든다고 입법을 한다는 말 속에는 새로 법을 만드는 거, 만들어져 있는 법을 개정하는 거, 폐지하는 거 다 포함합니다. 그런 거 할 때는 그걸 국민한테 미리 그 안을 짠 다음에 국민에게 의견을 들어보라는 거죠. 이 예고를 해서 이런 내용의 법을 만들고 폐지하고 개정하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의 의견은 어떤지 받아서 그거를 참작을 해서 최종 법을 확정 지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첫 번째 칸 보세요. 원칙이라고 내가 제목을 달았는데, 자, 행정기관이 법령 등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거나 폐지하려는, 그래서 새로이 법을 제정할 때만이 아닙니다. 개정할 때도 폐지할 때도 해당 법안을 마련한 행정청은 미리 국민한테 예고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첫 번째 포인트, 제정할 때도 개정할 때도 폐지할 때도 단 이렇게 미리 예고를 하는 게 원칙인데 예외가 있다. 그래서 5가지 경우에는 예고를 안 할 수도 있는 사유가 있습니다. 그 예고를 안 할 수 있는 사유를 보면 뭐예요? 뭐 1번의 키워드는 긴급을 요하는 거, 긴급할 때. 2번이 주로 문제 요 파트를 입법 예고도 그렇게 많이는 안 냅니다. 문제를 내면 2번을 많이 냅니다. 그 이제 행정기관이 만들거나 개정하려는 그 법의 내용이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련된 새로운 사항을 정하는 건 아니고 이미 다 상위법에 다 국민의 권리 의무는 정해져 있는데 그걸 이제 단순히 집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만을 정하는 거, 이런 내용일 때는 새롭게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을 새로 정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예고를 안 할 수도 있다 하는 거죠. 물론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2번 상위법의 내용을 단순하게 집행을 위한 내용만을 정할 때는 예고 안 해도 된다. 3번 국민의 권리 의무 일상생활 관련은 없는 내용의 법일 때도. 그다음에 4번 우리 이제 무슨 우리 법 규정 보면 당해 당해 행정청, 근데 당해라는 말이 우리 일상생활하고 안 맞잖아. 그래가지고 이제 법을 고치는데 좀 이 친숙한 용어로 해당 행정청 이런 식으로 당해를 해당으로 바꾸는데 뭐 쉬운 표현만 바꾸는 거지 내용이 달라지는 건 없지. 이런 것처럼 단순히 문구만 변경한다든지 내용에는 아무런 변동이 없는 게, 이럴 때도 그 개정은 개정이지만 그런 건 예고 안 하고도 바꿀 수 있다. 또 5번째, 예고를 하게 되면 미리 예고를 하면 오히려 공공의 안전 복리를 현저히 주우려고 했을 때도 예고 안 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 2번 그 다음에 5번 정도 이렇게 체크해두고 예고 안 할 수 있는 사유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칸 입법 예고 권고라는 항목을 보면, 자, 원래 우리가 행정기관이 법을 제정 개정 폐지하고자 할 때는 그 이제 보통 행정부 안에 법제처라는 부서가 있잖아. 그래서 이제 뭐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이런 거 만들고 할 때 그 안을 이제 그 법제처에 이제 심사를 거쳐. 법제처에서는 이제 상위법이나 다른 법하고 이렇게 충돌하는 건 없는지, 표현이 뭐 제대로 됐는지 뭐 이런 것들을 좀 이제 심사하고 의견을 제시해 주는 곳이죠.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장관이 부령을 새로 만든다. 근데 부령을 만드는데 그게 국민의 권리 의무하고 일상생활하고 직접 관련이 있어. 그러면 미리 국민한테 예고하고 의견을 수렴한 다음에 그 절차를 거치고 나서 법제처장에게 이제 심사해 달라고 신청이 들어와야 순서인데, 이게 국민한테 예고를 안 거치고 바로 법제처 심사가 들어왔어. 그럼 법제처장은 어떻게 하게 돼 있어? 법제처장은 입법 예고를 하고 왔어야 되는데 안 하고 심사해 달라고 요청한 법령안을 받았다. 그러면 이거 예고를 해야 되는 건데
법제청이 판단한다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할 수 있어요. 하나는 뭐야? 이거 예고 절차를 거치고 오시오 하고 그 장관한테 요구를 하거나, 또는 뭐예요? 아예 법제처장이 직접 예고 조치를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자, 뭐 읽고 지나가도 괜찮을 겁니다. 그 다음에 제2법 예고라고 있어요. 그건 그냥 거기다 읽고 지나가세요. 한번 이제 국민한테 예고를 했어. 보통 예고는 한 40일 정도 하는데, 예고 이런 법을 만들겠다고 예고를 했는데 그 예고한 기간 내에 또 뭔가 변경할 사항이 생긴 거야. 응? 그래서 첫째 줄에 입법 예고 후 예고한 내용에 국민생활과 직접 관련된 내용이 추가되는 등 중요한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중요하게 변경되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입법 예고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예, 그 정도 보고요. 자, 그 다음에 그 예고하는 기준 절차는 이 행정절차법 자체에서는 규정을 안 해놓고 대통령령, 행정절차법 시행령, 대통령령으로 세부사항은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대통령령, 요거 밑줄 쳐두고요. 자, 그 다음에 예고하는 방법에 있었는데, 예고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뭐 특별한 논점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쉽게 그냥 읽고 이해도 돼요. 그래서 그냥 1번 정도 볼까요? 뭐라 그랬어? 행정청은 그 법안의 취지, 내용, 그 법의 그 전부 개정 새로 만들거나 개정하려고 하는 부분, 이거 부분을 정부가 발행하는 신문이나 인터넷 등을 통해서 널리 알려야 된다, 이렇게 돼 있고요. 공고하도록 되고. 자, 여기서는 동그라미 2번을 보세요. 여기 포인트. 자, 법안을 만든 행정청은 대통령령을 국민한테 예고할 때는 2번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제출해야 된다. 아, 여기서 보면 그러면 대통령령만은 예고를 할 때 국민한테, 일반 국민한테 예고도 하지만 국회 상임위원회도 제출을 하도록 되죠. 근데 그러면 총리령 만들 때하고 부령 만들 때는 안 해도 된다는 얘기잖아. 응? 대통령령에 한해서만, 그죠? 네. 그래서 그게 이제 대통령령에만 한정돼 있다는 게 포인트. 네. 자, 뭐 예고하는 이유는 동그라미 4번처럼 의견을 널리 수렴하기 위한 거죠. 뭐 특별한 건 없다, 이렇게 좀 넘어가, 그냥 한번 눈으로 쭉 한번 읽고 지나가세요. 자, 그 밑에 칸이 중요해요. 예고 얼마 동안 해야 되느냐? 입법 예고 원칙 40일 이상 해야 해요. 그러니까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같은 국가기관이 만드는 법은 국민한테 40일 이상 예고하래. 단 괄호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만드는 조례, 규칙, 우리가 자치법이라고 하죠. 그거는 20일 이상. 그래서 거기 숫자가 매우 중요. 그 다음에 의견 제출 및 처리라는 그 밑에 칸을 보세요. 자, 1번 밑줄 쳐주세요. 누구든지 그 예고된 법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면 제출할 수 있어요. 누구든지가 포인트예요. 왜 그럴까? 그 법안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응? 네, 누구든지. 그러면 뭐 외국인도 되는 거예요. 그 법안에 관심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라고 해서 법안에 이해관계 있는 자에 한정하지 않고 있다는 거, 이게 누구든지, 그죠? 그리고 이 입법 예고는 꼭 의견을 이제 들어보고 수렴해서 참작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망은 그냥 읽고 지나가면 행정청은 국민으로부터 예고된 법안에서 의견이 제출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존중해서 처리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읽고 지나가세요. 이때 동그라미 4번을 포인트 잡으세요. 행정청은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처리 결과를 통지해줘야 될 의무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의무사항이죠. 의견을 제출한, 만약에 어떤 국민이 그 법안에 뭐 반대한다, 왜 반대하는지 이유 뭐 이런 거 다 나가고 의견을 냈다. 그러면 이제 그 의견 제출해서 고맙다. 응? 뭐 그거를 반영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 등등, 뭐 아니면 어떻게 하겠다. 하여튼 그 제출된 대로 꼭 해주는 건 아니지만 그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도록 하겠다라고 처리 결과를 통지하도록 의무로 명시되어 있다는 거, 그걸 포인트를 두세요. 자, 그리고 의견 수렴을 위해서 예고된 법안에 대해서
공청회를 개최할 수도 있고, 그럼 공청회는 앞에서 처분과 관련돼서 공청회 하는 거 있죠, 의견수렴. 그 절차를 그대로 준용한다.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넘어가세요. 그러면 그 밑에 판례가 하나 나왔는데, 이제까지 시험 중에 딱 한 번 쓰였는데, 그 판례는 행정절차법이 1996년에 만들어서 98년부터 시행이 됐는데 1월. 그런데 행정절차법이 제정 시행되기 이전에 있었던 판결입니다. 그런데 이제 행정기관이 법을 만들면서, 그죠? 법을 개정을 하는데 입법 예고 절차를 안 거쳤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돼요? 그 법 규정이 무효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런 취지의 판결로서 딱 이제까지 시험에 한 번 정도 쓰였습니다. 응? 판결은 그랬는데, 지금 이제 행정절차법이 제정된 이후에는 또 만약에 같은 소송이나 이런 게 들어간다면 또 판결이 달라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응? 그런데 아직 새로운 판례는 안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입법 예고 절차를 안 거쳤다 해서 무효라고까지 볼 거는 아니다. 여러분, 법은 취소가 없습니다. 그냥 무효냐 유효냐만 따지는 건데, 기존에 판례가 이런 판례가 있었다 하는 정도로 보고요. 자, 그 다음에 번호 9번 행정예고라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거기 원칙 부분을 봅시다. 법이 어떻게 써놨냐면, 행정청은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그래서 그 밑에 박스를 보니까 4가지가 있네요.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냥 국민 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주는 사항, 많은 국민의 이해가 상충되는 사항, 많은 국민에게 불편 부담을 주는 사항 등, 이런 것들과 관련된, 다시 위로 올라가서 정책, 제도, 계획을 수립 시행한다든지 변경하려면 국민한테 미리 예고해야 된다. 그죠? 그럼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입시 제도를 변경하려고 한다든지, 그죠? 뭐 그런 거가 여기에 대표적으로 속해죠. 또 뭐 저 공무원 시험 제도를 바꾼다든지, 이런 거 다 중요한 정책 제도 아닙니까? 국민 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주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책 제도 계획을 수립 시행 변경하려는 국민한테 미리 예고해야 된다. 요거 뭐 외울 건 아닙니다. 가볍게 보세요. 근데 여기서 하나 눈여겨볼 사항은 첫째 줄 끝에 계획입니다. 계획. 그러니까 행정계획이라고 표현할 수 있죠. 그럼 여러분들이 1권에서 행정계획 공부했잖아. 그럼 질문해 볼까요? 우리 행정절차법은 행정계획을 수립, 확정 짓는 절차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나요? 없어요. 행정계획을 수립하고 확정 짓는 절차는 규정을 안 두고 있으나, 그렇다고 해서 행정계획이라는 작용에 대해서 아무 규정을 두지 않은 건 아니다. 유일하게 행정계획, 이 기존의 행정계획을 그러니까 새롭게 행정계획을 수립 시행, 그러니까 국민 생활에 많은 큰 영향을 주거나 이해가 상충되거나 국민에게 불편 부담을 주는 그런 행정계획을 새로 만들거나 변경하거나 하려면 국민에게 의견 수렴해서 뭐하래? 그 미리 예고는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행정계획을 예고하도록 하는 그런 규정은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행정계획을 수립 확정 짓는 절차하고 직접 관련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 우리 행정절차법은 행정계획의 수립 확정 절차는 규정을 안 해놨다. 다만 행정계획을 예고하도록 하는 규정은 있다. 이런 정도로 하고요. 그러면서도 또 예외, 미리 예고를 하면 공공의 안전복리, 현재 질 우려, 또 예고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고일 때는 예고하지 않을 수 있다. 가볍게 읽고요. 자, 예고 방법은 우리 입법 예고에 관한 아까 공부했던 규정들을 그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넘어가고요. 여기서 꼭 외워야 될 거, 행정 예고 기간. 예고 기간은 별도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20일 이상. 20일 이상. 그래서 이 행정 예고는 뭐 특별하게 문제가 잘 나오진 않고요. 예고 기간만 잘 유의하면 될 겁니다. 20일. 입법 예고 기간은 국가가 만드는 법령은 40일 이상, 자치법규는 20일 이상. 그거 좀 구별해 두고요. 다음 페이지.
행정지도. 이 행정지도는 행정절차법에서는 다시 한번 행정절차법은 5가지 행정작용의 절차를 규정해 놨습니다. 5가지 행정작용의 절차가 뭐예요? 처분에 관한 절차, 그 다음에 조금 아까 했던 신고에 관한 절차, 수리 요하지 않는 신고에 관한 절차, 그 다음 뭐야? 입법 예고 절차, 그 다음에 행정 예고 절차, 그리고 마지막으로 행정 지도에 관한 절차를 규정했어요. 그래서 행정 지도 파트는 1권에서 이미 공부한 내용이죠. 간단히 다시 한번 확인. 행정절차법 행정 지도란 이런 작용을 말한다라고 정의를 내놔야죠. 핵심 키워드는 국민한테 뭐 하는 거예요? 응? 셋째 줄에 보면 지도, 권고, 조언 다 비강제적인 협조 요청하는 거죠. 응? 자, 그래서 우리가 배웠잖아요. 행정지도의 성격은 비권력적이고 상대방한테 무슨 권리를 제한하고 의무 부과를 하는 그런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는 아니기 때문에 사실행위다. 그래서 조합하면 비권력적인 사실행위, 비권력적 사실행위는 처분이 아니다. 여러분들 요새 코로나19와 관련해서 그 행정기관이 많이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한테 뭐예요?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라고 권고하죠. 응? 그 다음에 근데 이제 자가격리자 이거는 권고 아니에요. 자가격리라고 의무를 부과하는 강제적인 조치죠. 위반하면 처벌하지 않습니까? 응? 네. 그래서 이제 우리 행정지도 권고 조치가 많이 행해지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행정절차법은 행정기관의 국민한테 행정지도를 할 때는 동그라미 1번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도로 하래요. 비례원칙에 해당하는 규정을 뒀죠. 두 번째는 강요하지 말래요. 행정지도라는 건 국민에게 권고하고 따를지 여부는 국민의 의사에 맡기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부당하게 강요하면 안 된다. 이거 이제 임의성 원칙이라고도 하죠. 그다음에 2번은 상대방이 지도에 따를지 여부는 상대방의 의사에 맡기는 거니까 지도에 안 따랐다는 이유로 불이익 조치하면 안 된다. 이렇게 명시해 놨습니다. 그리고 행정지도의 방식은 동그라미 1번 상대방한테 어떻게 하래? 행정기관이 취지, 내용, 신분 밝히고 하래요. 제 행정지도의 취지와 내용을 그리고 지도를 행하는 공무원의 신분을 밝히고 하라. 그리고 이 항이 특히 중요한데 행정지도는 문서로만 하는 게 아니라 말로도 할 수 있다. 그게 드러나 있죠. 이 항에 보면 말로도 할 수 있는데 말로 했는데 공무원이 말로다가 권고 지도를 했는데 그 국민이 상대방이 취지 내용 신분이 기재된 문서로 해달라고 요구를 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반드시 해줘라는 건 아닙니다. 둘째 줄에 문서로 서면으로 해달라고 요구를 하면 지도를 하는 자는 반드시 문서를 교부해야 되는데 서면을 아니래요. 직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문서로 해주되 반대로 얘기하면 그 문서로 해주는 것이 직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있으면 그때는 안 해줘도 된다는 취지죠. 그러나 원칙은 직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문서로 해달라고 요구하면 문서로 해줘야 된다. 그래서 요 2항이 두 가지 포인트. 행정지도는 말로도 할 수 있다. 그다음에 상대방에게는 문서로 해달라고 요구할 권리가 인정되는데 행정기관은 반드시는 아니지만 원칙적으로 직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문서로 해달라고 요구가 오면 문서로 해줘야 된다. 이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 칸은 상대방은 지도를 받고 의견이 있으면 지도란 행정기관에 의견을 제출할 권리가 인정되고 있습니다. 의견 제출할 수 있고요. 마지막 칸 행정기관이 같은 목적을 위해서 수많은 다수 국민에게 똑같은 내용의 행정 지도를 할 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통적인 내용이 되는 사항을 공표하래요. 널리 알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 복습이죠. 그 다음에 기타 부분이 있는데 기타 부분은 한 번 정도 여러분들이 읽고 지나가기 바랍니다. 그 파트에서 문제가 나오는 거는 이제까지 없었고 또 특별히 나올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이 참고로 읽고 지나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주제는 제3절 절차상 하자 있는 행정행위 효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공부한 부분이 행정 절차
법에서 정한 절차를 지켜서 행정작용을 국민한테 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법이 정한 절차를 안 지키고 국민한테 법집행 조치를 하면 그 법집행 조치는 위법으로 될 것인가? 그죠? 아니 그런데 옛날에는 그렇게 위법으로 안 본 경우도 있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행정조치의 내용이 중요한 거지. 내용이 문제 없다면 절차 좀 안 지켰더라도 그걸 위법으로 볼 건 아니지 위법으로 보지는 말자. 왜냐하면 어차피 내용에 문제가 없는데 절차를 뭐 지킨다고 해봐야, 지켜서 다시 한다고 해봐야 똑같은 내용의 조치가 나올 거라면 괜히 시간 낭비, 비용만 더 들어가고 그런 게 뭐가 필요 있냐. 그냥 내용에 문제 없으면 위법으로 볼 필요가 없다. 이런 주장이 설득력을 가졌었어요. 그러나 시대가 달라지면서 이제는 과정이 무지중시됩니다. 내용만이 아니라 과정의 정당성도 갖춰야 된다. 절차의 정당성도 갖춰야 된다. 예. 그래서 이제 제목이 1번에 절차상 하자의 독자적 위법. 그러니까 이 제목 자체에서 유출되는 건 행정기관이 한 조치의 내용은 문제가 없는데 절차만 안 지키고 절차를 제대로 안 지키고 했다. 그러면 절차만 안 지키고, 이거는 이제 또 표현상 이럽니다. 절차상 하자. 그다음에 실체상 하자, 실체법상 하자, 절차법상 하자. 실체법상 하자라는 표현을 쓰는 건 내용에 문제가 없다는 거야. 내용은 문제가 없는데 절차상만 문제가 있다면 그래도 그 조치를 위법이라고 할 거냐 하는 문제인데, 일단 객관적인 사실, 우리 행정절차법은 국민한테 무슨 처분, 법집행 조치를 하거나 이럴 때는 이러이러한 절차를 거치고 해라 라고만 규정해놨지, 그 절차를 안 거치고 행한 처분이 효력이 어떻게 되는지는 아무 규정을 안 두고 있죠. 그게 객관적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거 하나, 그 규정이 없다. 그런데 행정절차법에는 규정이 없지만 어떤 다른 법은 절차를 안 지키고 한 행위는 뭐 무효다 이렇게 명시해 놓은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근데 그게 많지는 않아요. 대부분 법은, 행정절차법도 그렇고 대부분 법은 이러이러한 절차를 거치고 해라. 뭐 식품위생법도 위반한 업자에게 영업정지시킬 때는 뭐 청문 절차를 거치고 해라 이렇게 돼 있지만, 안 거치고 한 영업정지 처분이 위법인지 효력이 어떻게 되는지는 규정을 안 해놨어요. 그런데 법에 따로 이 절차를 정해놓고 절차를 안 거치고 한 행위는 효력이 어떻게 된다 이렇게 돼 있으면 뭐 규정대로 가는 거죠. 그래서 쌍거라 1번에 법령에 명문 규정이 있는 경우 드물지만 있다. 그래서 꼭 외워둘 사항. 저 첫째 끝에 보면 공무원법이에요.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 공무원법에서 공무원에게 징계를 할 때 그 공무원에게 자기를 변명할 기회를 안 주고 징계 결정을 내리면 절차 위반으로서 무효다. 또 뭐 나오냐면 징계를 받은 공무원이 억울하다 해서 이제 소청을 하죠. 그럼 소청심사위원회가 심사해서 다시 결정을 하는데 그때도 해당 공무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안 주고 내린 결정은 무효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공무원법 둘째 줄, 소청심사위원회가 소청 사건 심사할 때 진술 기회를 주고 진술 기회를 주지 않은 결정은 무효로 한다고 명시돼 있어요. 그러면 이건 이제 절차 안 거치고 결정한 건 무효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포인트는 무효예요. 시험 문제 나오면 그걸 취소 사유라고 규정하고 있다고 나옵니다. 이거 무효로 보고 있어요. 그거 잘 유의해 두고요. 그러나 그런 건 참 드물고 행정절차법도 그렇고 대부분의 다른 법률들도 절차만 규정해놨지 절차를 안 지키고 행한 행위 그것만으로도 위법이 되는지 규정이 없는 바.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견해 대립이 있으나 우리의 통설과 판례는 내용만 중요한 게 아니라 절차도 중요하다. 따라서 내용이 문제 없어도 절차만 안 지키고 했어도 위법한 조치로 보고 위법 정도는 원칙적으로는 취소 사유로 봅니다. 물론 예외적으로 무효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쌍가루 2번에 보면 법에 규정이 없더라도 어떻게 돼요? 주로 이제 문제가 되는 경우는 재량행위와 기속행위가 또 구분이 있죠. 근데 이제 학자들 간에는 재량행위는 행정기관에게 이제 어떤 재량이 주어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뭐 절차를 제대로 지켜서 상대방 의견 수렴하는 절차를 제대로 지켜서 하면
최종 결정이 달라질 여지가 크다. 그러니까 재량행위는 절차하자가 있는 것만으로도 위법한 조치로 보고 그 취소하고 다시 절차를 지켜서 다시 하도록 해야 된다는 보면은 이견이 없어요. 그러나 문제가 되는 게 이제 기속행위입니다. 기속행위는 무슨 법이 정한 무슨 요건에 해당되면, 예를 들어서 뭐야? 응? 저기 뭐죠? 우리 기속행위의 대표적인 경찰이 저기 뭐죠? 음주 측정을 요구했는데 음주 측정 거부하면 도로교통법이 운전면허 취소한다라고 돼 있어. 그 취소하여야 된다. 그럼 음주 측정 거부한 사실이 인정이 된다면, 그게 분명하다면 다른 조치 못해요. 면허 취소해야 돼요. 그런데 면허 취소에 앞서 상대방의 의견 진술을 안 들었다. 응? 그러면 그것만으로 이거 위법, 이거 취소시키고, 면허 취소한 조치 취소시키고 다시 의견 진술을 듣고 면허 취소. 근데 의견 진술을 들어본들 어차피 어떻게 돼? 그 법 규정의 요건에 음주 측정 거부한 사실은 명확하단 말이야. 그렇다면 어차피 결론은 똑같지 않느냐? 면허 취소 조치 나가게 되는 거 아니냐? 그럼 아까 말한 대로 시간 비용만 더 들고 효율성 측면에서 뭐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니까 특히 기속행위의 경우는 절차 좀 안 지켰다고 내용에 문제 없는 한 위법으로 볼 필요가 없다는 견해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식의 논리로 따지면 법에다가 이런 절차를 거치고 해라 규정한 거 무슨 의미가 있게 되냐 이거죠. 응? 내용만 문제 없다 그러면 그래도 의견 수렴을 거치는 건데, 응? 그런 거 하나도 안 거쳐도 문제가 없다고 보게 되면 이거는 법에서 절차를 규정해 놓는 의미가 상실돼 버린다. 그리고 만에 하나 의견 수렴을 거칠 경우 달라질 가능성도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는 거 아니냐. 그래서 기속행위라 할지라도 절차만 안 거쳐도 그것만으로 위법으로 보는 게 맞다라는 이렇게 견해가 대립이 있는데, 자 결론을 보세요. 결론을 보면 3번이 중요한 거야. 우리 학자들의 다수와 판례 입장은 자 행정기관이 법 집행하는 행위가 기속행위냐 재량행위냐 구분할 필요 없다. 내용에 문제 없어도 절차만 하자가 있어도 그것만으로도 뭐다? 위법으로 보는 게 맞다라는데 일치. 그래서 3번이 핵심이 됩니다. 응? 예. 그래서 우리 관련된 판례의 태도를 몇 개 보면, 판례 알아보기에 1번을 보면 식품위생법에서 정하고 있는 청문 절차를 전혀 안 거쳤다든지 또는 거쳤다 하더라도 그 절차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고 했다면 가사, 즉 가령 상대방의 위반이 명명백백 영업정지시킬 위반 행위가 있었다. 영업정지 사유 등 이 다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그래서 영업정지시키는 조치는 내용상으로는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절차만 안 지키고 해도 그것만으로도 위법으로 보고 취소될 수밖에 없는 거다라고 판결하고 있다는 거죠. 네, 1번. 예. 예. 뭐 2번도 그와 같은 비슷한 이치. 예. 자, 우리 3번도 또 같이 읽어볼까요? 뭐라고 돼 있어요? 행정청이 영업정지 처분을 함에 있어 법이 정한 청문서 도달 기간인 7일. 그러니까 이제 청문 절차를 거쳐서 뭐 영업정지 같은 걸 하게 돼 있는데, 아마 행식품위생 보면 7일 전에 청문하기로 날짜 잡았으면 그 날짜로부터 7일 전까지 상대방한테 청문한다고 통보서를 보내야 되는데 7일 전에 보낸 게 아니라 예를 들어 뭐 5일 전에 보냈다든지 그러면 일단 절차를 안 지킨 게 되죠. 그랬다면 예, 소위 이제 그래서 영업정지 처분은 그러니까 어떻게 됐죠? 그랬다면 영업정지 처분 같은 걸 함에 있어서 청문 절차 그 기간을 안 지키고 했기 때문에 위법이며, 그래서 위법한 청문 절차를 거쳐서 내린 최종 영업정지 처분도 역시 위법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위법은 인정하죠. 예. 그래서 뭐 4개 있고 했는데 2개 정도 같은 취지가 그렇게 보고요. 예. 다 비슷한 사항입니다. 예. 자, 우리 또 6번 한번 보도록 할까요? 예. 예. 자, 6번 판례를 보면 우리 공무원 징계를 하는데 이제 징계위원회가 열려서 징계위원회에서 심사를 할 때 그 공무원이 징계받을 어떤
뭐 위반 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또 그 공무원이 과거에 이제 근무하던 태도, 근무 기간, 과거에 뭐 공적이 있어갖고 뭐 표창 받고 한 거 이런 거 다 고려해서 이제 징계 수준을 결정하죠. 그런데 그 징계위원회 심사 과정에 그 해당 공무원이 거기 이제 공적사항이라고 하죠. 공적사항이 이제 뭐 그 표창 받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를 반드시 제출을 받아서 그걸 고려해서 징계 여부 및 징계 수준을 결정 내리게 돼 있다는 거예요. 법 절차가. 그런데 그 공적 사항이 제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징계위원회에서 결정을 내렸다면 징계 수준 결정한 게 결과적으로 내용적으로는 정당하든 아니든 그거하고 상관없이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한 게 돼서 그것만으로도 위법이 된다는 거 6번 꼭 알아두세요. 예. 그 다음에 7번 예. 7번 판례, 7번 판례를 보면, 자, 첫째 줄 중간을 보면 환경에 미치는 영향, 환경 영향 평가를 거치고 진행해야 하도록 정해져 있는 사업에 대하여 환경 영향 평가를 거치지 않았음에도 무슨 사업 승인 등의 처분을 해줬다면 그 처분은 위법. 여기까지 두 줄 자르세요. 그리고 그 위법하다. 그런데 포인트는 환경영향평가를 전혀 안 거쳤다는 거죠. 환경영향평가를 전혀 안 거치고 사업 승인 처분을 내줬다면 위법이며 위법 정도를 무효로 봅니다. 그래서 거기 둘째 줄에 무효라고 추가해 놓으세요. 그리고 이거하고 비교해서 셋째 줄. 그런데 환경영향평가를 전혀 안 거친 건 아니고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거치긴 거쳤는데 셋째 줄 다소 부실해. 그리고 부실의 정도가 아예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않은 거와 마찬가지일 정도로 그렇게 큰 부실은 아니라면 그래서 다소 부실한 점이 있었다면 그렇게 다소 부실하게 거치고 사업 승인 처분을 했다면 그 정도 저 하자는 뭐로 안 본대. 그 정도는 끝에 가면 뭐가 된대요? 위법이 되는 것으로 볼 건 아니다. 사업 승인 처분이 위법이 되는 건 아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밑에 8번하고도 또 똑같이 됐어요. 그래서 7, 8번 뭐 같은 취지의 판결입니다. 다만 시차가 있는 것뿐이죠. 그래서 7번을 위주로 해서 공부하면 7번은 둘로 쪼갭니다. 환경영향 평가를 전혀 안 거치고 사업 승인 처분 내줬다면 무효, 위법이면 무효. 그러나 환경영향 평가를 다소 조금 부실한 정도로 거치고 나서 사업 승인 처분을 했다면 중요해요. 결론 위법으로 안 본다예요. 위법으로 보되 무효까지는 아니고 취소 사유다. 아니에요. 취소 사유도 아니고 위법으로 안 본다예요. 그렇게 정리를 잘 해두기 바랍니다. 그리고 9번 꼭 체크하세요. 그래서 9번도 보면 민원 사무 처리하는 행정기관이 민원 1회 방문 처리를 시행하는 절차에 일어나 민원사항 심의 조정 등을 위한 민원조정위원회를 개최하면서 그 민원을 신청한 사람에게 회의 일정을 사전에 통지를 안 해줬어. 여기서 민원인에게 회의 일정을 사전에 통지하지 않고 심사 결정을 내렸나 봐.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만 가지고는 위법이라고 볼 수는 없다. 그 민원인의 여러 가지 사정을 알아서 제대로 참작해서 결정했다면 그것만으로는 위법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취지죠. 그래서 사전에 통지하지 않고 결정 내렸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셋째 줄 곧바로 민원 사항에 대한 행정기관의 장이 거부한 처분에 취소 사유에 해당할 정도의 하자 흠이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여기까지 한 문장. 원칙. 다만 그 제때 민원인에게 회의 일정을 사전에 통지를 안 해준 결과 사전 통지가 흠결이 돼서 민원인에게 의견 제출 기회를 안 주게 돼서 결국 심의 과정에서 고려할 사항에 마땅히 포함시킬 사항이 누락되는 등의 재량권 불행사 혜태로 볼 수 있는 상황이 있다면 그때는 예외적으로 재량권 일탈 남용이 돼서 위법으로 인정될 수도 있다. 그래서 이것도 다 시험에 이미 출제됐습니다.
자, 10번 판례도 꼭 체크하세요. 10번 판례는 소위 저기 4대강 사업, 이명박 정부 때 4대강 사업 하는데 그 예비 타당 국가가 돈 뭐 수천억, 5천억인가 얼마 이상을 써서 하는 사업일 경우에는 그 사업의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그 예비 타당성 평가 조사를 거치고 그 이른바 비용 효과 편익 분석을 해서 그게 1 이상 나와야 이게 사업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정돼서 사업을 착수할 수 있는데, 근데 그 4대강 사업에 대해서는 그거를 안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명박 정부에서 대통령령을 고쳐가지고 그 예비 타당성 조사를 거치지 않도록 개정하고 사업을 추진했었어요. 그걸 문제 삼아서 4대강 사업을 취소해달라 그리고 소송이 들어갔었는데, 이제 하급 법원에서는 절차 위반으로 위법이라고 판결은 내렸는데 대법원에 가니까 대법원이 최종 판결이 그렇죠. 그래서 셋째 줄에 보면 10번에 그 예비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하자는 원칙적으로 예산 절차의 하자일 뿐 그로서 곧바로 그 4대강 사업 행하는 처분 자체의 하자가 된다고 볼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오른쪽으로 올라가서 첫째 줄 예산 편성에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그 사업 승인 처분 뭐 이런 거 있죠. 처분에 취소 사유에 이를 정도의 하자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마지막 두 줄이 이제 주로 시험에 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꼭 체크해 두세요. 그러고 나면 그 밑에 2번. 그러면 이렇게 절차상 절차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고 행해진 행정행위 내지 행정처분은 아까 뭐라 그랬어요? 그것만으로도 위법이 되는데, 우리 행정처분의 경우는 위법 정도가 중대 명백하면 무효, 그렇지 않을 정도의 위법이 있으면 취소 사유로 보잖아요. 그럼 무효로 볼 거냐 취소 사유로 볼 거냐인데, 자 결론 판례에다가 포인트를 두세요. 판례는 대부분 취소 사유로 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무효로 본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판례는 무효로 본 경우도 일부 있으나 대부분은 취소 사유. 그래서 머릿속에 일단 절차하자 있는 거 나오면 잘 모르면 취소 사유. 다만 특별히 무효로 본 사례는 특별히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판례 알아보기 1번 봅시다. 1번. 자, 납세 고지서. 우리가 세금 부과 처분하려면 문서로 세금 부과해야 되죠. 기재사항 제대로서. 그럼 고지서에 꼭 기재해야 될 사항들을 제대로 기재하지 않고 뭐예요? 누락한 채로 고지서가 발부됐다. 그러면 근데 거기 첫째 납세 고지서에 관한 법 규정들은 반드시 강제적으로 그대로 따르도록 하는 강행 규정이다. 그래서 기재사항 일부를 누락시키 고지서가 보내졌다면, 그리고 그래서 그런 고지서로 세금 부과 처분했다면 위법이긴 하지만 위법 정도는 어느 정도냐? 납세 고지서 작성과 관련된 하자는 고지서가 의무자에게 일단 송달된 이상은 이 고지서 작성과, 여기서 핵심 납세 고지서 작성과 관련된 하자는 셋째 줄 끝에 세금 부과 과세 처분의 본질적 요소를 이루는 것은 아니다라고 보면서, 따라서 고지서의 기재사항 누락시킨 세금 부과 처분이 있었다면 위법으로 보긴 하는데 무효로까지는 안 본다. 취소하다. 1번 판례 꼭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2번 판례는 조금 이제 어려운 용어도 나오죠. 그래서 2번은 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읽고. 자, 3번은 아까 얘기했어요. 3번의 키워드는 뭐라 그랬어요? 환경 영향 평가를 아예 안 거치고 사업 승인 내줬다면 뭐라고 결론이? 무효. 그 다음에 3번은 무효로 본 사례입니다. 2번도 무효로 본 사례. 그 다음에 5번 보세요. 침해적 처분한대. 침해적 처분하는데 사전 통지를 하고 의견 제출받고 해야 되는데 그런 걸 안 줬다면, 법이 정한 예외 사유도 아닌데 그렇게 했다면 위법이며 위법 정도는 취소 사유. 5번 꼭 중시하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6번도 뭐 같은 취지입니다. 셋째 줄 보면 어떻게 돼요? 행정청이 침해적 처분함에 있어서
청문을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는 한 청문을 실시해야 되고 그 청문 절차를 빠뜨리고 처분했다면 위법하며 취소 사유다. 그러면 5번, 6번 취소 사유. 그 다음에 7번도 체크해야 됩니다. 7번도 보면 우리 한국방송공사 사장 나옵니다. 첫머리에 KBS 사장 말이에요. KBS 사장을 임명하는 권한 그리고 해임하는 권한 다 대통령한테 있어요. 근데 대통령이 KBS 사장을 해임하는데 그거를 사전에 통지를 안 하고 의견 제출을 안 하고 했다면 뭐야? 절차상 하자 있어서 위법이다. 이런 판결입니다. 다만 무효까지는 아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번.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8번 판례 보면 8번 판례는 이제 새 판례죠. 아직 시험에는 한 번도 안 쓰였는데 거기 중간에 보면 밑줄 친 부분을 보세요. 과세관청이 그러니까 세무서장 같은 과세관청이 세금 부과하기 앞서 필수적으로 세금 부과할 거라고 과세 예고 통지를 하지 않음으로써 과세 예고 통지해야 되는 또 대상이 법으로 정해져 있을 거예요. 그런 대상이 되는 건데도 과세 예고 통지를 하지 않아서 납세 의무자에게 세금 부과되기 전에 세금 부과하려는 조치가 적법한 것인지 심사를 또 신청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과세전 적부심사 제도라고 하는데 과세전 적부심사 받을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결과가 돼서 그 부여하지 않은 채 과세 처분했다면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서 세금 부과 처분은 위법인데 위법 정도 뭐래요? 무효라고 보고 있어요. 그 정도 보세요. 그 다음에 9번 판례도 또 체크해 봅시다. 9번 판례는 아마 법 위반한 자가 있나 봐요. 그래서 공무원이 현장에 나갔죠. 현장 조사 과정에서 불법으로 용도 변경한 건물주에게 시정명령, 당신 법 위반 행위했습니다. 앞으로 시정명령이 내려질 겁니다. 그리고 이 시정명령을 안 따르면 이행 강제금이라는 조치가 부과될 겁니다. 라고 공무원이 설명을 해주고 그러고 나서 어떻게 돼요? 셋째 줄 현장 조사 다음 날 시정명령을 내렸대요. 그랬더니 상대방이 아니 이런 의무 부과하는 처분이죠. 시정명령이 이 의무 부과하는 시정명령 내리려면 사전에 통지하고 의견을 들은 다음에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건 위법이다. 소송을 냈죠. 그랬더니 우리 공무원 측에서 뭐라고 적었어요? 그 현장 조사 나가서 그 현장에서 얘기했지 않습니까? 당신 얘기 들어보고 시정명령 위반 맞습니다. 당신 시정명령 내릴 겁니다. 시정명령 안 따르면 이행강제금 될 겁니다. 다 얘기했잖냐? 내 얘기 들어봤잖냐? 했더니 그렇게 맞섰어요. 그랬더니 법원이 그 현장 조사 나가서 이렇게 그거 한 거 갖고는 안 된다. 그랬더라도 막상 시정명령 내리고 하려면 사전에 다시 그 문서로다가 미리 사전 통지하고 의견 제출 받고 하는 절차를 거쳤어야 된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현장에서 뭐 설명 듣고 의견 제시 받았다 이것만 갖고는 안 된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절차 하자의 치유가 허용되는 이거 여러분들 앞에 행정행위 파트 공부할 때 하자의 치유라는 부분에서 공부했어요. 하자의 치유는 행정위원회 국민한테 애초에 법집행행위 처분을 할 때 하자가 있게 했지만 하자 정도가 위법이 있긴 하지만 무효일 정도는 아니고 경미한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면 상대방이 이거 위법이야 취소해달라 이렇게 가지고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내기 전에 행정위원이 바로 뭐 빠뜨린 걸 보완하고 뭐 상대방한테 보내주고 뭐 이런 보완 조치를 하면 애초에 위법하게 했던 조치는 사후 보완 조치에 의해서 처음부터 적법한 조치가 된 것으로 인정하는 논리가 하자 치유잖아요. 자, 이 행정위원이 애초에 처분할 때 하자 있게 한 처분은 위법이며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면 행정위원이 일정한 기한 내에 보완 조치를 함으로써 치유될 수 있다고 인정을 하죠. 그래서
무조건 인정하는 건 아니고 일정한 제약 조건 하에 치유를 인정합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2번을 잘 보세요. 우리 다수월 판례 이거 공부한 거죠. 예외적으로 하자의 치유를 인정하며, 다만 치유가 허용되려면 행정위원회는 언제까지 보완해야 되죠? 상대방이 행정심판 소송 제기하기 전까지 뭔가 빠뜨린 걸 보완했을 때만 치유를 허용하고 있다는 거 이미 공부했던 거죠. 2번. 우리 판례로 다시 한번, 판례 알아보기 1번 이것도 다 앞에서 공부했죠. 행정청이 법이 정한 청문서 도달 기간을 다소 어겼어. 근데 도달 기간은 어겼지만 상대방이 청문하기란 날짜에 왔어요. 청문하겠다는 통지서는 이미 도달이 됐지. 그래서 아까 공부한 것처럼 뭐 7일 전까지 보내게 돼 있는데 5일 전에 보냈다. 그런데 상대방이 그 날짜에 나와서 자기 충분히 변명을 했어. 그런데 그 절차를 의견 수렴을 거쳐서 최종 영업정지를 내보냈더니 상대방이 아니 절차 제대로 안 지키고 영업정지한 거다, 위법이라고 소송을 냈는데 판결은 뭐겠어요? 절차를 제대로 안 지킨 건 맞다. 그러니까 영업정지 처분은 위법인데 위법 정도는 취소 사유다. 그런데 어쨌든 상대방 뭐 문제 삼지 않고 청문하기로 날짜에 출석을 해서 충분히 자기 의견을 제시할 기회가 주어졌다면 그 청문 절차를 거치게 한 목적은 달성됐다고 볼 것이다. 그러므로 그 정도의 흠 가지고 위법이니까 취소 판결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치유를 인정한 대표적인 사례죠. 1번 되게 중요하고요. 2번은요. 이유 제시, 이유 부기라고 하는 건 이유 제시죠. 우리가 처분할 때는 뭐 이유를 제시해야 되는 게 일단 의무사항 아닙니까? 예. 그래서 동그라미 1번을 보면 셋째 줄 끝에 보세요. 앞부분은 이제 처분할 때는 이 근거, 법, 이유 이런 거 위반한 이유 이런 거를 다 충분히 상대방이 납득 가능할 정도로 제시해야 되는 게 의무사항인데, 셋째 줄 취소 처분하면 면허 취소시키면서 면허 취소 처분하는 근거와 위반 사실을 적시하는 걸 빠뜨리고 처분했다면 상대방이 나름대로 자기가 왜 이 면허 취소받는지 취지를 알고 있었다든지 그 후에 나름대로 알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는 치유될 수 없다. 그래서 치유를 원칙적으로 이유 제시 의무 위반한 거는 이유 제시하자는 원칙적으로 치유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사유가 상대방이 처분받을 당시 알고 있었다, 취지를 알고 있었다, 이런 사정만 갖고는 뭐야, 행정기관이 뭐 보완 조치를 한 것도 없잖아요. 빠뜨린 거 보완한 것도 없으니까 치유를 허용하지 않는 거죠. 마찬가지로 2번 세금 부과하면서 고지서에 필수 기재사항 빠뜨린 고지서로 세금 부과했다면 위법인데, 예? 셋째 줄 납세 의무자가 나름대로 산출 근거를 알고 있었다거나 사실상 이를 알고 소송하기에 이르렀다 이랬다 하더라도 그 치유될 수 없다. 이것도 행정기관이 아무런 보완 조치를 한 게 없습니다. 네, 그런 정도로 보고요. 3번은 이유 제시 빠뜨린 거 또는 불충분하게 한 거 치유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부분은 뭐냐면 고지서 보내는데 기재사항 제대로 안 쓰고 보냈어. 일단 위법이다. 부가처분은 위법인데, 셋째 줄이 중요하죠. 셋째 줄에 과세처분의 끝쪽에 과세처분하기에 앞서 납세 의무자에게 미리 보낸 예고 통지서가 있대. 과세 예고 통지서에는 세금 부과하는 데 필요한 기재사항이 다 충분히 기재돼 있어서 상대방이 뭐야, 자기가 무엇 때문에 무슨 법에 근거해서 이렇게 세금 부과를 받게 되는지를 다 알 수 있고, 그래서 상대방이 이거에 승복 못한다고 소송 같은 거 하는데 불복 신청하는데 아무런 지장을 받지 않게 됐다면 앞서 보낸 예고 통지서에 다 기재돼 있어서 다 충분히 상대방이 불복할지 여부, 불복한다면 어떻게 그 어떤 이유로 불복할지 이게 다 기재돼 있어서 알 수 있게 되었다면 막상 최종 세금 부과 처분하는 고지서에는 기재사항이 빠져 있더라도 이거 위법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보완된 것으로 보고 치유됐다고 인정하는 사례입니다. 그래서 어디가 중요하냐면 넷째 줄, 그죠? 과세고 통지서 등의 기재사항이 제대로 기재되어 있어 의무자가 불복 여부 결정, 불복 신청에 전혀 지장을 받지 않았음이 명백하다. 요게 이런 부분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절차자와 취소 판결의 기속력이, 여러분들 이게 이제 행정 소송 파트 공부할 때 생각해서, 자, 국민이 소송을 냈고 뭐라고 주장하면서 그러면 행정기관이 한 처분이 절차에 위법이 있다. 법원도 인정. 그러므로 이 영업정지 처분은 절차에 하자가 있어서 취소한다. 그러면 판결의 내용은 뭐예요? 그 영업정지 처분한 내용이 위법이라는 거야? 그건 아니죠. 영업정지 처분한 내용은 문제가 없는데 절차를 안 지킨 거에 위법이 있다. 그러면 판결의 취지는 절차상 하자만 인정한 거니까 행정청은 어떻게 할 수 있을 겁니까? 이거 인용 판결이니까 판결의 취지에 따라 행정청이 재처분해야 되죠. 그러면 어떻게 돼? 재처분하는데 다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절차를 제대로 지켜서 다시 영업정지 처분을 내려도 어떻게 돼요? 그거는 판결대로 한 거잖아요. 그거 말하는 거야. 말만 어렵게 써 있지. 자, 셋째 줄에, 그러니까 절차에 위법이 있다고 판결이 나오면 행정청은 절차만 제대로 다시 지켜서 전과 똑같은 조치를 해도 판결에 따른 조치다 하는 거죠. 내용에 위법이 있다는 판결은 아니니까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 문장 넷이 있고 판례가 또 나오는데 판례도 첫째 줄에 뭐라고 돼 있어요? 예? 절차 내지 형식에, 세금 부과한 처분인데 절차나 형식에 위법이 있다고 해서 취소 판결이 확정났대. 그럼 절차나 형식에 위법이 있다는 거지 세금 부과한 내용 자체가 위법이란 건 아니니까 행정청은 어떻게 하면 된대? 그 법원이 지적한 위법 사유를 보완을 해서 다시 세금 부과를 하면 그거는 이미 취소된 과거의 세금 부과 처분하고는 별개의 적법한 새로운 부과 처분을 한 것으로 보고 판결대로 새 처분한 거로 본다는 얘기입니다. 네? 판결에 어긋난 게 아니다. 그래서 뭐 어려운 내용 아닙니다. 자, 그렇게 정리하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절차자와 국가배상 책임 얘기는 굳이 안 해도 괜찮을 겁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아마 그 우리가 46강을 보니까 40페이지가 적혀 있는데 433쪽부터 이제 그 46강이 시작되는 것으로 돼 있어요. 내가 이게 강의 내용은 보진 않고 페이지만 봤어요. 그래서 혹시나 중복될 수도 있는데 그 정보 공개라는 파트와 관련해서 두 페이지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얘기죠. 행정절차법 파트는 반드시 시험 문제 나온다. 꼭 한 문제 이상 나옵니다. 그리고 정보 공개는 뒤에 개인정보 보호하고 해서 둘 중에 하나는 꼭 나오는데 정보 공개 파트가 훨씬 많이 나옵니다. 정보 공개. 자, 정보 공개의 의의는 굳이 뭐 꼭 미치고 아는 건 아니고 국민이 알고 싶은 정보 알려달라고 요구하면 의무적으로 알려주는 제도를 정보 공개 제도라고 한다 하는 얘기고, 동그라미 2번에 그 정보 공개는 국민의 알 권리에 기초합니다. 우리 국민은 주권자로서 국가의 주인으로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그 뭐 사회에서 다루나요? 아니면 뭐 우리 행정학 공부하는 선택 과목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뭐 들어본 적 있을까? 이게 이제 그 국민하고 이렇게 정부와의 관계 이런 거는 이제 뭐 국민 대리인 관계 이론 이런 것도 있죠. 주인은 국민이고 정부 즉 공무원들은 대리인이다. 그러면 대리인은 주인의 의사대로 대리 행위를 하는 거죠. 응? 그러면 주인이 알고 싶다. 니네들이 대리하는 니네들이 어떻게 했는지 보여달라고 갖다 줘야 되는 거, 보여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뭐 2번은 한번 읽고 지나가세요. 2번의 골자는 정보 공개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에서 행정의 투명성, 공정성, 민주성 뭐 이런 걸 확보하는 바탕이 되는 거다. 그렇지만 우리 국가기관, 행정기관이 보유하는 정보를 다 공개해야 되나요? 그럼 그것만이 능사인가요? 이때는 뭐 국가의 중요한 이익을 위해서 비밀로 해야 될 사항도 있을 거고, 그죠? 또 우리 정부가 보유한 개인들 정보 같은 거 있잖아요. 사생활에 관한 정보도 있고 함부로 공개하면 안 될 정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사생활 보호라든지 또는 국가의 기밀 보호 등을 위해서 이게 공개하지 말아야 될 그런 정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공개해야 될 정보냐 공개하지 말아야 될 정보냐는 어떻게 돼요? 이 사안마다 이익을 비교해서 구체적으로 사안마다 결정할 수밖에 없다 하는 얘기입니다. 뭐가 항상 우선한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자, 요 얘기를 또 일반화 시키면 우리 저기 뭐예요?
뭐 그 N번방 사건 관련해서 그 뭐 조주빈도 그렇고, 그죠? 또 얼마 전에 뭐 붓다라고 하는 그 만 19세 된 그 학생도 결국 저 경찰이 신상 공개하기로 결정했죠. 그 뭐 공개하라고 뭐 요청도 있고 하니까 그 심사에서 공개 결정을 내렸는데 그 19세 된 대학생은 바로 행정소송 제기했어요. 그 경찰이 신상 공개토록 결정한 걸 위법한 처분이다, 취소해달라 소송하면서 판결 나올 때까지 경찰이 신상 공개 결정한 걸 정지시켜달라고 여러분 배운 집행정지 신청을 발언한 거예요. 근데 법원이 신속하게 결정했죠. 이건 뭐야? 범죄의 사회적 해악이 너무나 크고 뭐 하면서 이거는 집행정지 신청을 못 받는다. 그래가지고 기각했죠. 그래가지고 어젠가 그저께가 공개했죠. 얼굴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 밑에 판례는 이제 이런 차원에서 걷다 집어넣은 거예요. 예. 그 밑줄 친 거 보면 그 북한에서 탈북한 사람들이 있어. 근데 북한에 가족들도 남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탈북민들의 그 신상을 함부로 공개하는 건 좀 문제가 있습니다. 응? 그런데 거기 보니까 이제 거기 밑줄 친 거 보면 국가가 북한 이탈에서 귀순한 주민들 정보를 일반인에게 공개를 할 때는 여러 가지 그 공개할 필요성과 공개할 때 그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적 불이익 등 이런 거를 잘 이익을 따져봐서 공개 여부를 신중히 결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일반적인 행정 정보 등의 공개할 때보다 훨씬 엄격한 기준에 따라야 되고 합리적인 보호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면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 그러면서 북한 이탈 주민이 북한을 이탈해 남한으로 들어온 후 자기가 귀순했다는 사실하고 그거 또 자기의 신상을 비공개해달라고 요청을 강원도 지방경찰청장에게 요청을 했는데도 강원지방경찰청이 언론에 인적사항, 탈북 경로 뭐 이런 거를 북한 내 지위 뭐 이런 걸 다 보도 자료로 제공하여 언론에 보도를 하니까 국가가 그 위법한 공개다.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 위반한 거다. 이래가지고 위법한 행위로 피해봤다고 손해배상 청구를 한 거죠.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했는데 그거를 인정해준 판결이죠. 응? 그래서 그냥 참고로 보세요. 자, 그러면 우리 국민들은 알고 싶은 정보를 공개해달라고 요구할 권리, 정보공개 청구권이란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의는 이제 이걸 읽죠. 자, 우리 일반 사람들이 공공기관에 대해서 정보 공개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개인의 권리를 정보공개 청구권이랍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여러분이나 나하고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정보만 공개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나하고 직접 법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정보라도 국가의 주인으로서 알고 싶은 정보 있잖아. 응? 그 알고 싶은 정보는 공개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중요한 거는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정보를 공개해달라고 요구할 수도 있지만 셋째 줄 직접적 이해관계가 없는 정보도 공개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표현을 둘째 줄 이해관계가 있는 정보를 공개해달라고 요구하는 건 개별적 주관적 정보공개 청구권이라고 부르는데 이해관계가 없는 정보를 공개해달라고 청구하는 건 일반적 객관적 정보공개 청구권 이렇게도 부른다는 거예요. 근데 그 용어에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자, 하여튼 그 정보 공개를 청구하고 싶은 사람은 자기하고 이해관계가 없는 정보라도 공개 청구권 인정된다. 이런 정도로 보고요. 우리 정보 공개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어디에 근거하냐면 최고 법적 근거는 헌법에서 나온다. 헌법상의 알 권리로부터 나온대요. 근데 우리나라 헌법 130개 조항 아무리 뒤져봐도 뭐예요? 국민에게 알 권리 있다고 명시된 거 없어요. 명시적 규정은 없어요. 근데 국민에게는 알 권리가 보장된다고 인정합니다. 그럼 알 권리는 어디부터 나오는 거냐? 헌법상 뭐예요? 언론 출판의 자유. 언론 출판의 자유.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이렇게 선언이 돼 있는데 그게 바로 이제 표현의 자유라고 일컫는 부분입니다. 뭘 알아야 자기 의사를 정부에 그 정부가 하는 일에 대해서 뭘 알아야 거기에 대해 제대로 알아야 뭐 거기에 의견도 내고 의사 표시를 제대로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 그래서 그 셋째 줄을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알 권리라는 국민의 권리는 헌법에 직접 명문화되어 있지는 않으나 우리 판례는 헌법상 헌법 제21조 표현의 자유,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여기가 알 권리의 헌법적 근거다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 체크하고, 그 다음에 법률로는 국회가 만든 법률로는 아까 행정절차법 만들어질 때 동시에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졌습니다. 그게 이제 정보 공개에 관한 일반적인 법이죠.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르고 그 외에도 별도의 규정들이 있긴 하다. 그래서 정보공개법이라고 부르는 약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뒤쪽에 공부하죠. 그 외에도 지방자치단체는 자기네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만드는 조례라는 법으로다가 그 지방자치단체 정보를 공개토록 하는 등의 조례를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뭐 참고로 보고요. 하여튼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는 1번입니다. 1번. 헌법상의 알 권리. 그 판례는 알 권리라는 기본, 그러니까 헌법상의 헌법 제21조의 표현의 자유, 이 여기로부터 알 권리라는 권리가 도출되는 거고, 이 알 권리에 근거해서 개인들의 정보 공개 청구하는 권리가 나오는 거다. 이런 논리 구조를 갖는다는 거. 자, 한편 거기 표가 하나 있어요. 자, 지금 약칭 정보공개법에 따라 정보공개 청구하는 권리와 행정절차법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하는 거. 행정절차법에 보면 우리가 이제 청문이라는 거 공부했었죠. 청문 절차에서 뭐예요? 당사자는 청문한다고 통지받는 앞부터 청문 끝나기 전까지 자기한테 행해질 처분과 관련된 뭐야? 공문서 등 이거 자료 열람 복사해달라고 청구할 권리가 있어요. 그것도 이제 이렇게 보면 정보공개 청구에 해당하는 거죠. 그런데 조금 차이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정보공개법은 정보공개법에 따라서 이 정보공개 청구하는 것은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라는 국민주권론에 바탕을 둬서 알 권리를 기초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하고 이해관계가 있든 없든 주권자로서 알고 싶은 정보 공개 청구하는 거예요. 그러나 행정절차법은 이제 헌법상의 적법절차 원리에 따라서 그 어떤 특정한 처분이 이제 행해지기 앞서 사전 통지를 하고 의견 청취를 하는 청문 같은 걸 하잖아요. 그때 그 특정 처분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그 처분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기 위해서 관련된 그 처분과 관련된 자료를 공개해달라고 청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특정 처분에 이해관계 있는 자만이 청구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이해관계 있는 자만에게만 인정되는 것이고, 그 자료도 최종 처분이 행해지기 전 단계에 관련 자료를 청구하는 겁니다. 네, 그런 점에서 정보공개법에서는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정보가 원칙적으로 공개 대상인 반면, 행정절차법상 뭐 청문 어떤 특정 처분에 이해관계 있는 자가 청문을 참여하기 위해서 그 처분과 관련된 자료를 청구하는 것은 그 특정한 자료만 공개 청구 대상이 되고 특정 이해관계인에게만 인정이 되고, 그런데 정보공개법상의 청구권은 모든 국민에게 인정이 됩니다. 이해관계 안 따진다는 거죠. 그리고 정보공개법은 최종 처분이 행해지고 난 뒤에 이제 그러니까 처분이 행해지는 과정상에 있는 정보는 정보공개법에 근거해서 청구가 안 됩니다. 원칙적으로. 그러나 행정절차법은 사전에 의견 수렴을 위한 절차상에서 그 처분의 이해관계자로부터 자기 의견 제출을 제대로 하도록 하기 위한 차원에서 인정하는 거기 때문에 처분이 행해지기 전 단계의 자료를 요구하는 게 되는 거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대적 차이가 있다는 정도로 보고요. 자, 우리 지금 공부한 걸 판례로 다시 한번 확인. 판례로 보기 1번. 국민의 알 권리, 특히 국가가 보유하는 정보에 우리 국민들이 접근할 수 있는 권리는 헌법상 표현의 자유와 관련하여 인정된다. 그리고 이 알 권리는 자기하고 이해관계가 없는 사안에 관한 정보도 공개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도 다 포함하는 거다라는 게 넷째 줄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번
국민의 알 권리는 헌법 제21조 표현의 자유로부터 나오는 자유권이라는, 그러니까 자유권적 성질이라는 건 국가로부터 방해받지 않을 권리입니다. 그래서 자유권으로서의 성질과 또한 개인이 원하는 것을 실현해달라고 청구하는 청구권으로서의 성질을 둘 다 아울러 갖고 있는 성격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2번은 그런 거고, 그 다음에 3번은 어떤 판례예요? 3번은 그 판결 나온 게 1989년이네요. 그럼 우리 정보공개법이라는 법률이 만들어진 건 1998년부터 시행이 됐거든. 1월 1일부터. 그러면 훨씬 전의 일인데, 이렇게 정보 공개하라고 법률이 정해지지 않았더라도 헌법상의 알 권리를 근거로 직접 알고 싶은 정보를 공개해달라고 요구할 권리가 인정이 됐다는 거예요, 일찍부터. 그래서 그 3번 판례의 마지막 끝에 보면 자기가 무슨 공문서를 열람 복사해달라고 신청을 했는데 거부를 받았다는 거야, 행정기관부터. 그래서 근데 그 정보 공개 열람 복사 해달라고 민원 신청한 거 처리하는 거는 그걸 공개토록 하는 법률의 제정이 없어도 헌법상의 알 권리에 근거해서 바로 직접 인정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취지로 보고요. 자, 4번 판례는 조금 아까 우리 정보공개법이라는 법이 언제부터 만들어졌다 그랬어? 1996년 12월에 만들어져서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됐어요. 그러면 이 4번 판례도 보면 언제 법이야? 92년도 판결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 제목이 중요한 게 청주시 정보공개 조례안이에요. 첫째 시작머리에 있죠. 청주시 정보공개 조례안. 자, 청주시에서 시의회 있죠? 청주시의회에서 청주시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 청주 시민들이 공개해달라고 청구하면 공개하도록 그런 내용의 안을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시의회에서 통과. 그 다음에 시장한테 공포하도록 보냈죠. 시장 반대. 이건 법률에, 국가가 만든 법률에 이런 거 하도록 근거도 없는데 조례로 이런 걸 하도록 하는 건 위법. 그러면서 반대해서 다시 청주시 의회로 거부권 행사해서 또 보냈어. 그랬더니 청주시에서 뭐가 문제가 있느냐 하면서 다시 통과시켜서 또 보냈어. 그러면 이제 시장이 다시 거부할 수는 없고 반대를 계속한다면 이제 대법원에다가 소송 딱 하는 거야. 이게 행정소송에서의 기관소송이란 말이에요. 기관소송. 그래서 이 청주시가 보유한 정보를 시민들이 청구하면 공개토록 하는 내용의 조례는 상위 법률에 근거가 없이 만들어진 것으로서 위법으로 무효다 주장하는 시장이 시의회를 피고로 소송을 냈는데 대법원이 뭐라 그래요? 자, 보더니 지방자치법을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은 주민의 권리나 의무하고 직접 관련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내용, 그 다음에 주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 그리고 주민을 위반했다고 처벌하는 거에 관련된 내용, 이런 거는 지방자치단체가 독자적으로 알아서 조례로 못 정한다. 그거는 국회가 만든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만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다면 국회가 만든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만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은 세 가지예요. 주민의 권리 제한, 의무 부과, 벌칙. 이 주민에게 불이익을 주는 내용에 관한 사항은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만 제정할 수 있으나 반대로 얘기하면 주민에게 이익이 되는 내용의 조례는 법률에 근거가 없어도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알아서 정할 수 있게 돼 있다는 거죠. 바로 지방자치법 그 규정을 근거로, 그러면 청주시가 이렇게 정보를 공개토록 하는 내용의 조례는 주민들의 알고 싶은 정보 공개하도록 해서 주민들의 이익을 위한 그런 법 아닙니까? 주민의 권리 제한, 의무 부과, 벌칙하고는 상관이 없다. 오히려 주민들에게 이익이 되는 내용의 조례니까 법률에 근거가 없어도 만들 수 있는 거다.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거다. 그리고 이게 또 헌법이라든지 다른 상위법에 어긋나는 거다. 오히려 국민의 알 권리를 더 실현하기 위한 법이죠. 그러니까 위법 아니다. 이렇게 해서 확정지은 판결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 단위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정보를 주민들에게 공개하는 내용의 조례가 먼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거 만들어지니까 다른 지방자치단체들도 막 앞다투어 조례로 정보를 공개토록 하는 조례를 막 만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혼란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다 좀씩 다르게 정하고 막 하니까 그래서 안 되겠다. 국가 전체적으로 통일성을 기해야 된다. 그래서 뒤늦게 국회가 정보 공개토록 하는 내용의 조례를 정보 공개토록 하는 내용의 그 법률을 만드는 게 96년 12월에 만들게 된 거죠. 오히려 청주시가 이렇게 앞서갔었어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청주시 정보공개 조례안 마지막 줄에 셋째 줄 끝에 보면 주민의 권리 제한 의무 부과하는 그런 조례 아니다. 그래서 그런 조례를 정할 때는 법률로부터 근거 위임이 꼭 있어야 될 필요는 없다. 적법한 조례다.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렇게 알아두면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45강 부분이 빠져 있어서 그 부분을 보강을 했습니다. 자, 우리 뒤늦게 코로나 사태 때문에 여러모로 일정도 명확히 아직 나오지 않고 있고 앞으로 항상 다 불안정적인 상황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그 리듬감을 잃지 않고 꾸준함을 유지하면서 결국 이제 준비하고 기다리는 자에게 기회가 옵니다. 그래서 준비하고 있으면 이제 어쨌든 보겠죠. 오히려 이제 공부를 오랫동안 많이 했던 사람이 오히려 불리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공부를 그동안 너무나 많이 하고 열심히 해서 이제 시험에 원래 공고된 날짜에 딱 맞춰서 준비를 했는데 이렇게 이제 늘어지니까 맥이 풀리고 리듬감을 잃어서 오히려 시험을 잘 못 치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그냥 계속 점검, 그러니까 복습 계속 마인드를 유지해 가는 게 필요할 거고, 그 다음에 공부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은 좋은 기회죠. 오히려 내년에나 시험을 볼까 했는데 공부를 실력을 쌓아서 근데 이렇게 시간 여유가 생기니까 오히려 빨리빨리 공부를 해가지고 오히려 이번 시험에 바로 합격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각자 어떤 이 기회를, 시간과 기회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성패가 달려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마치죠.